세상이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대한민국은 마침내 반세기 넘게 가로막혔던 핵연료의 벽을 넘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는 문장이 조용히 삽입되어 있었다. 언뜻 기술 협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국가의 운명을 가릴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중심국가로 불리면서도 핵연료를 직접 가공할 권한은 없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언제나비 확산 원칙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전 26기를 돌리며도 매년 수천억 원의 연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했고 사용 후 폐연료는 국내에서 산처럼 쌓여만 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은 조선소를 부활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술적 자립을 전제로 한전략 동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국의 조선소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는 단순한 산업 시찰이 아니라 상징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주기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겠다는 신호, 즉 핵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며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전략 구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의 군사 확장, 러시아의 에너지 동맹, 그리고 유럽의 불안정한 에너지 체계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신뢰할 파트너를 필요로 했다.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이미 힌트를 던졌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며 진짜 엔진을 가진 나라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과 조선소 인프라, 그리고 원전 시스템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재처리 금지 조항을 유지했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그 문구가 완화된 형태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합의문에 한국 내 농축 및 재처리 연구 추진 방향을 인정한다는 문장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연료 주기 독립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파급력은 단순히 에너지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이 직접 핵연료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우주추진체, 그리고 위성용 동력원 개발까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영역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주도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올라서는 문턱에 서 있다. 외신들은 이를 한국의 원자력 주권시대 개막이라고 표현했다. CNN 은한국이 비핵보유국 중 가장 높은 핵연료 순환 능력을 가진 나라라며 주목했고 영국 로이터는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뛰어넘는 독자적 핵주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이 움직임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소 부활을 외쳤지만 그 내면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깔려있다. 미국 해군은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고자 하지만 조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때 한국의 기술이 절실했다. 조선 기술력 세계 1위, 그리고 원전 설계와 에너지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투자 협상을 열었다. 트럼프는 이를 500억 달러 투자 펀드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기술과 신뢰의 교환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조선소에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연료 자립권을 인정받는 형식이었다. 이 거래는 세계 외교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제한적인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산업 기반에서 한국이 훨씬 앞선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보유국이기에 논외로 치더라도 비핵보유국 중 핵주기를 완성한 나라라는 타이틀은 한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무기가 된다. 만약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실질적인 핵기술 허브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심축이 바뀌는 사건이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승인 아래서만 핵연료를 다뤄야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의 구조가 보호와 의존에서 교환과 대등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 독립 선언문이며 한국이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핵을 빌려 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기술, 외교,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는 방한을 앞두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해군의 조선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논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민감한 협상이 숨어 있었다.
미국이 한국의 제한적 핵주기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한국은 조선소 건설과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의 산업 기반을 되살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담의 숨은 핵심이었다. 한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수십 년 전 무너졌고 숙련된 인력은 사라졌으며 함정 제조 라인은 텅 비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대형 LNG 운반선, 항공모함급 군수지원선, 원자력 추진 함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였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트럼프가 강조 한조선소 재건은 실상 미국 내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명분이었고 그 대가로 한국의 핵 연료 자립의 문을 열어주는 교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외신들은 이를 기술과 신뢰의 거래라고 불렀다. 한국은 미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핵심 동맹국 Core Ally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결정. 바로 그것이 이번 회담의 진정한 의미였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철저히 제한해왔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 자력협정에서 도제 처리 금지 조항은 굳건히 유지됐다. 그로 인해 한국의 연구진은 기초 연구에 머물러야 했고 상용화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APR1400 원전의 수출 성공으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며 신뢰를 얻었다. 핵연료 분리 기술에서도 이미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섰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제약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다. 한국을 동등한 핵기술 파트너로 인정하라. 그것은 곧 미국이 동아시아의 균형축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다는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이를 조용히 추진했다. 그는 해군 창건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이다. 수많은 인재와 돈이 미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 중심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한국이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3조선소는 이미 미국의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하나오션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 직접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율을 더 높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가혹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시험하고 있었다. 과연 한국이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며 전략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트럼프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협상을 거래로 보았다. 미국의 이익이 명확히 보장될 때만 약속을 이행했다. 그렇기에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기술 부활을 견인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했다. 이번 회담은 그 신뢰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조선소 부활 선언이 미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조선소 부호들과 해군 예비역들은 미국의 조선소를 왜 외국 기술로 살리느냐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없다면 미국 해군의 미래도 없다. 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곧바로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트럼프, 한국 기술의 의존 선언.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세계 패권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핵연료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전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번 협상은 과거와 다르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하청기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 명시될 핵심 조항, 한국 내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추진을 인정한다. 이 문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략 자립국으로 재탄생한다. 조선소, 원전, 핵연료, 그리고 방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가 하나의 축으로 묶인다. 그 시작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서명될 한 장의 문서이지만 그 파급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전략 지형을 뒤흔들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하청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의존하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 위에는 단순히 투자나 관세의 문제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을 다시 쓰는 역사적 협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동시에 미국의 산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조선소와 원전 기술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웠다. 그 대가로 한국이 얻는 것은 핵주권이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그 제약을 뛰어넘는다. 외교적으로는 제한적 허용, 기술적으로는 실질적 자립. 이것이 바로 이번 회담이 가진 의미였다. 트럼프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조선소 건설,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삼각축이었다. 조선소는 군함을 만들고 핵연료는 그 군함의 추진력을 담당하며 농축 기술은 국가의 방위력과 직결된다. 트럼프가 이 삼각축을 한국과의 거래로 연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산업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립교환, Strategic Autonomy Exchange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었다. 합의문 초안에는 한국이 향후 핵연료를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제 범위 안에서 추진되지만 사실상 핵연료 자립의 첫 단계였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새 모델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동맹은 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을 교환하는 상호 보완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미국이 기술을 허용하는 대신 한국은 투자와 생산 역량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을 긴장시켰다. 일본은 미국이 유일한 핵연료 재처리 허용국이라는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이 권한을 얻게 된다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기술력과 안전관리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핵연료주기 독립국이 되면 일본의 전략적 위상은 한 단계 낮아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의 재처리 시설인 롯카쇼무라 공장은 잦은 사고와 지연으로 신뢰를 잃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95% 이상의 원전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플루토늄 분리 실험에서도 이미 상용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한국을 새로운 핵심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며 일본보다 앞세우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히 아시아의 세력 구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체계 자체를 재편하는 일이다. 한국이 핵연료를 직접 생산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원전 연료비를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 절감 효과는 곧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로 이어지고 해상 원전 및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군사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핵연료 자립은 곧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길을 연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미국의 승인 절차에 묶여 잠수함 추진체를 직접 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제약이 사라진다. 장보고급 이후 차세대 잠수함의 핵심이 바로 이 추진체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이미 핵연료 자립은 곧 해군의 독립이라고 말한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장국으로서 완전한 핵주기를 갖고 있고 일본은 20% 미만의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동북아의 전략 중심은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군사적 함의뿐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도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서면 약정만 체결되면 추가 승인 없이 시설 건설과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적 독립이자 기술적 자유의 상징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승인하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설계하며 결정을 내리는 나라가 된다. 트럼프가 이를 허용한 것은 결코 단순한 호의가 아니다. 미국의 이익과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양날의 검이다. 핵연료 자립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견제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기술 이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재탄생이다. 그 말처럼 한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여파는 단지 한미 간의 기술 협력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드는 파장이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격상시켰고 동시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시선이 급격히 달라졌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즉각 반응했다.
한국이 핵주권을 확보하면 동북아 안보 균형이 붕괴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불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고였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해군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적 자립을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권력 재확립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영향력 확장을 위해 대만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균열이 감지된다.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군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진핑 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원로 정치인 원자바오를 비롯한 구세력들이 시진핑의 정책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한국을 향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적 위기를 완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동맹망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중국과 한국은 불가분의 동반자라며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알령 해제, 문화교류 확대, 산업협력 등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처럼 경제적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의 우선순위는 자주국방과 기술주권이다. 시진핑의 방한 제안은 외형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중립을 흔들기 위한 카드였다. 한국은 그 의도를 읽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트럼프는 이미 콜비 국방정책 차관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었다. 콜비는 세계 어디든 개입하는 초강대국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방어해야 한다는 전략을 주장하며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고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판매가 보류되는 등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단절이지만 실제로는 전력을 아시아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트럼프는 유럽보다 대만, 나토보다 동북아를 택했다. 이러한 전략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졌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전략 차리 파트너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해 대만 유사시 긴급 대응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진행됐다. 스탠퍼드 국제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한반도 외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한국이 대만 방어 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 안정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한국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우리가 왜 대만을 위해 싸워야 하나? 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방산 수출을 확대해왔지만 그것이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분야에서 세계 8위권으로 도약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155mm 포탄 등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에 대량 수출되고 있다. 대만 방송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한국 육군 병력이 대만에 파견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명백히 오해다. 한국은 어디까지 나수출국 이지파 병국이 아니다. 대만의 TVBS와 여러 군사 채널은 미국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군이라는 식으로 가상의 연합전 시나리오를 내놓았지만 이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조차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병력이 대만을 방어하러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은 주변국의 불안정이 커질수록 자국 방어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는 동맹은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의 독립적 방위 전략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번 회담과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이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세워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중국과의 외교적 완충, 일본과의 경쟁적 공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이를 균형의 외교, Balanced Diplomacy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 바로 핵주권. 그것이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새로운 이름이 되고